일본은 2차 대전 때 사람이 타고 조종하는 자포거래를 썼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하십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뢰를 타고 가요? 그건 그냥 광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흔히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정신력 강요였고, 그 시대 일본은 집단적으로 극단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결론을 조금 늦추고 싶습니다. 유인자포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리고 널리 알려진 사례로 가이텐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충격적이다가 아니라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런 무기가 만들어지고 채택되고 실행되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기를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할까? 광기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는 것이 정말 충분할까요? 왜 유인자폭이라는 단어가 상식이 되었을까? 이 주제가 널리 알려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뢰는 원래 무인 무기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순간 우리의 상식이 깨집니다. 그리고 상식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은 흔히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저들은 원래 저래. 뭔가 숨겨진 사상 때문일 거야. 하지만 이런 방식은 편합니다. 대신 중요한 설명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쟁 말기라는 조건, 전력의 격차,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기술과 자원의 한계, 그리고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임무가 어떤 논리로 정당화되었는지 오늘은 그 논리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유인자포거래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왜 등장했나? 유인자포거래는 어떤 형태였을까? 일본 해군이 전쟁 말기에 개발 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유인병기 중 하나가 바로 가이텐입니다. 핵심 특징은 대략 이렇습니다. 사람이 탑승해 조종, 목표 함정에 접근해 충돌, 폭발, 임무 특성상 생환 가능성은 극히 낮음. 여기서 중요한 건 무기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무기가 선택될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무기가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을까? 여기서의 합리성은 윤리적 합리성이 아니라 당시 조직이 느낀 전술적 계산을 뜻합니다. 전력 격차와 돌파구 심리.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은 해상, 항공 전력에서 큰 압박을 받았고 기존 방식으로 승산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조직이 자주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한 방을 노리는 방식, 비용이 크더라도 상징적 성과를 노리는 방식, 기술적 열세를 극단적 전술로 보완하려는 방식. 유인자폭 병기는 그런 심리 구조와 잘 맞습니다. 정밀유도, 탐지, 통신의 한계. 오늘날에는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무기처럼 멀리서도 맞추는 방식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탐지, 통신, 유도 기술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즉, 표적을 확실히 맞춘다는 문제를 사람의 판단과 조종으로 해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옳다는 말이 아니라 왜 사람이 들어가는 무기가 전술적으로 떠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직, 문화와 명예의 희생의 서사. 전쟁 말기의 일본군에서는 희생이 미덕으로 포장되며 동원되기 쉬운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때 유인자폭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황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이야기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윤리적 질문이 생깁니다. 선택이었을까? 강요였을까? 자원으로서 인간이 취급되는 순간은 언제부터였을까? 유인자포거래가 있었다는 말과 그게 전쟁에 큰 영향을 줬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런 무기는 보통 운용 자체가 어렵고 성공 확률이 낮을 수 있고 대가가 매우 크며 선전 효과는 커도 군사적 효율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를 확인한 뒤 바로 효과와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상식과 사실 사이로 볼 때 필요한 기준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의 문제인가? 조직의 문제인가? 유인자포거래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기술만 보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조직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 무기가 승인됐는가? 누가 반대했고 누가 지지했는가? 실패했을 때 중단할 수 있었는가? 무기는 기술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선택과 동원을 구분하기. 자발적 지원이 있었더라도 그 자발이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이었는지는 별개입니다. 사회 분위기, 처벌과 불이익, 명예, 서사, 집단 압력, 이 조건이 섞이면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효과와 정치 심리를 분리하기. 군사적으로는 비효율적이어도 정치 심리적으로는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나눠야 합니다. 군사적 효과는 어떠했나? 선전, 사기, 상징 효과는 어떠했나?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지불했나? 한 사회의 광기로 환원하지 않기. 저건 미쳤다라고 말하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칩니다. 극단적 전술은 특정 민족만의 성향이라기보다 궁지에 몰린 조직이 선택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은 불쾌할 수 있지만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면 절대 안 그래라고 확신하는 순간 비슷한 조건이 왔을 때의 위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존엄을 어디에 두는가? 유인자폭 무기를 볼 때 논쟁의 초점이 대단하다, 충격적이다로만 흐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라집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건 무기의 스펙이 아니라 한 개인이 어떤 선택지 속에 놓였는지, 그 선택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국가와 조직이 인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은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결론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유인자포거래라는 극단적 무기는 상식 밖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전력 격차, 기술 한계, 조직의 판단, 희생의 서사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지금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인간을 자원으로 만드는 순간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어디서 감지해야 하는가? 자발적 지원이 있었다 해도 전쟁 상황에서 자발은 어디까지 자유로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